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삶이 그리고 사랑이 자꾸만 자신 없어질 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어주는 비상약 같은 존재가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우리 시대가 사랑하는 소설가 공선옥 김미월 작가가 바로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 내가 사랑한 여자,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작가로서, 여성으로서, 그보다 한 사람으로서 삶이 흔들리거나 세상살이의 회의를 느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준 여성들의 삶이 두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담과 함께 펼쳐집니다. 시대를 앞서 불우했던 여류 시인 허난설원과 황진이, 식민지 조선에서 하층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 작가 강경애와 박진홍, 삶과 문학을 일치시킨 어머니 작가 박경리와 펄벅,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운 종군 기자 오리아나 팔라치와 사회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와 한국 대중가수 김추자, 그리고 전혜린, 나혜석, 타샤 튜더, 제인 구달, 마더 테레사.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예술혼으로, 신념으로, 사랑으로 한 세상을 뜨겁게 살다간 25명의 여성들. 공선옥 작가는 물질을 최우선시하는 세상을 벗어나고 싶을 때는 오로지 정신으로 충실한 삶을 살다간 전혜린을, 나보다 큰 힘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 때는 전장에서든 절대 권력자 앞에서든 쫄지 않은 저돌적인 여기자 오리아나 팔라치를, 진실을 알려 하지 않은 채 온갖 스캔들과 소문만 따라다니는 대중의 염증이 날 때면 나혜석과 김추자와 다니엘 미테랑을 꺼내보기를 독자들에게 권합니다. 이 책은 좀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선옥 작가와 김미월 작가의 글이 책의 앞과 뒤에서 각각 시작해서 본문 중간에서 만납니다. 마치 두 권의 책을 맞붙여 만든 형식이죠. 또 한 편 한 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해당 인물의 일생과 주요 도서들을 간단히 소개해서 각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오늘은 소개된 25인의 인물들 중 전혜린과 까미우 클로델, 그리고 시인 백석의 연인이었던 김영한의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왜 그때 그녀를 사랑했을까? 전혜린. 이 책 제목이 내가 사랑한 여자다. 사랑하는 일종의 과거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여자야말로 내가 한때 죽도록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 여자다. 아니, 뜨겁게 사랑했던 만큼 지금은 완연히 냉담한 것이 분명하다. 혹은 내가 더 이상 그녀로 대변되는 어떤 내 생의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잊었거나, 그래도 내 생의 어린 어느 한때 불같이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만큼 나는 지금 그 여자를 사랑했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그 고백이 좀 맥빠지는 일이긴 하더라도 그 맥빠지는 거야 지금이지 그때는 아니었으므로. 사실 내가 그토록 짧은 동안 그토록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빠져들었던 시기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은 분명하니까. 나는 그 여자를 그때 그 시절에 사랑했었다. 그 이름 전혜린.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막 입학해서였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내 주변 내 또래 사람들이 전혜린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게 된 때란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막 입학할 무렵으로 일치한다. 나와 그녀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도 전혜린을 알 법도 하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때 고등학교 막 입학할 무렵에 가서들 새삼스레 전혜린에게 순식간에 그리고 동시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16, 17이라는 나이에 전혜린에게 특별히 공명하는 바가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또 참 희한한 것은 16, 17 소녀들이 전혜린에게 빠져들었던 것과 달리 남자아이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아는 내 또래 남자들 중에는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혜린이라는 여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가 전혜린을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나는 이해한다. 특정한 나이대, 그 나이대란 그러니까 성별 구분이 필요치 않은 시기를 막 벗어난 때를 이름한다. 그 나이대가 되면 사람들은 이성에 눈을 뜨게도 된다고 말들을 한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얕은 정신을 가진 혹은 정신세계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도 모른다. 성별 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정말 화급하게 갈구하는 것은 이성이라기보다 동성이다. 동성 중에서도 정신적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이다. 인간은 동물처럼 막 살지 않는다. 적어도 그가 사유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돈이라든가 물질 같은 삶의 외형을 이루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 삶이 사실 얼마나 하잘것 없어질 것이냐. 인간 삶의 목표가 단지 그것뿐이라면 나는 당장이라도 이 인간으로서의 삶 같은 거 개나 물어가라 하고 싶을 것이다. 하여간 사표가 될 만한 혹은 인생의 모델로 삼고 싶은 동성애 인물을 갈구하기 시작하는 첫 시기에 이 땅의 여자아이들에게는 전혜린이 있었다.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딸들이 이제 막 여성인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어느 한때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여고생들에게 거의 열병이라 이름할 만한 일종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여자 전혜린. 그것은 가히 전혜린병이었다. 그 병을 진하게 앓고 나면 분명 동문과를 간 친구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와 내 동무들은 그때 전혜린이 전염시켜준 향수병을 앓고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독일에 대한 향수병. 가보지도 않았는데 언제나 꿈속에 나타나는 뮌헨, 슈바빙, 영국공원, 가스등, 안개.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일이다. 나는 그때 독일로 간 우리나라 사람들, 간호사, 광부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만 나도 어서 커서 전혜린처럼 육체적 안락 같은 건 가볍게 경멸하고 극도의 정신적 고향만을 추구하며 사는 독일 유학을 꿈꾸었다. 결코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유학생으로서의 독일을 가고야 말겠다는, 동문학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어쨌든 독일을, 그것도 뮌헨을, 그것도 슈바빙을 가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했던 내 17살의 숱한 밤들이라니. 나도 전혜린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의 내 삶이, 내 삶의 주변이 싫고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게 여겨졌다.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이다. 그것이 바람이 든 뭐든 소녀들에게 전혜린은 단순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만이 충천하는 때라고만 여기는 몰상식의 폐허에서 정신이 피워낼 수 있는 꽃이었다. 이 나이 때 우리 머릿속에 이성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겐 전혜린이 있어. 나중에 그 소녀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전혜린의 자리는 또 다른 동성애 모델들이 속속 차지하게 되지만 말이다. 누군가는 로자 룩셈부르크를, 누군가는 나혜석을, 누군가는 시몬 드 보부아르를, 누군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제 인생의 사표로 삼기 이전 이 땅의 소녀들이 거의 일치되게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전혜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의 공통되게도 그녀들은 20살이 넘어가면서 전혜린을 동시에 잊었다. 사랑하는 것도 잊는 것도 그렇게 동시에. 그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애초부터 완벽했다. 나와 내 선배들은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삶에 익숙했다. 남자 형제들에게 양보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무의식에 가까웠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는 소녀들에게 전혜린의 삶은 거의 환상에 가까웠다. 우선 희미한 존재로서의 나부터 찾아야 하는 현실에서 애초부터 완벽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전혜린이 왜 부럽지 않았을까? 사랑은 그러니까 일종의 동경이다. 불같이 사랑했다가 물같이 차가워져 버린 소녀 팬들을 두는 행복과 불운을 동시에 누린 전혜린. 그러나 그 행복과 불운이란 기실 그녀 사후의 일들이다. 나는 전혜린 사후에 엮인 산문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통해 처음 그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단박에 그녀에게 빨려들었다. 내가 그녀를 까마득히 잊고 있던 20살 무렵에 제독작가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다가 그 책을 번역한 이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전혜린이라는 사실을 알고 묘한 기분에 휩싸인 적도 있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와 재회한 듯이. 그러고 나서 나는 새삼스럽게 그녀 전혜린에 대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첫사랑이라는 것이 항용 그러하듯이 나는 어쩌면 전혜린이라는 실체보다 그 이미지에 더 매료됐던 건지도 모른다. 그녀가 남긴 짧은 단문들, 그 단문들에서 풍기는 어떤 비범함의 기운에 매혹되었던 것인지도. 내가 사랑했던 전혜린. 그녀는 1934년 1월 1일 평남 순천에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 행정양과에 합격하여 고급관리가 된 아버지 전봉덕과 어머니 김순애의 일남 7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1학년을 마치고 아버지의 새 부임지 신의주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소공녀가 입었을 것 같은 레이스 달린 흰 원피스를 입고 아버지가 사다주는 책을 마음껏 읽는 말 그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산 피난지에서의 대학 시절 또한 전혜린에게는 불행의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말하자면 전혜린은 태생부터 그녀가 태어난 땅의 불행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전쟁, 분단, 가난 따위에 삶의 한 끄트머리도 닿지 않은 밀봉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전혜린에게 독일 유학 시절의 가난은 차라리 생에 빛나는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리라. 내가 지금 새삼스레 전혜린을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식의 개화기에 그래도 내가 맨 처음 흠뻑 빨려 들어갔던 사람이어서라기보다 비록 몰 역사적, 몰 사회적, 자아과잉적 삶을 살다 3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이에게 나와 내 동무들이 빠져들었던 이유가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리라. 물질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그녀 전혜린이 추구하던 정신적으로 충일된 삶이 새삼 그리운 까닭이리라. 비록 그녀의 정신이 당대 조국의 삶과는 무관하게 무국적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시대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조각에 미치고. 카미유 클로델. 몇 해 전 파리에 갔을 때였다. 그곳을 떠나던 날 저녁 혼자 로댕 미술관을 찾았다. 매표소 직원이 조금 전에 입장 시간이 끝났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다음 날이면 한국에 있게 될 나는 간발의 차로 입장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애꿎은 시계만 들여다보았다. 안내원이 물었다. 당신도 카미오 클로델을 보러 왔나요? 카미오 클로델이라니, 여긴 로댕 미술관이 아닌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 내게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여성 관람객들은 대부분 로댕보다 카미오 클로델을 더 많이 찾더군요. 그곳 1층의 6전시실에 클로델의 작품들이 따로 전시되어 있음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거기에 클로델의 작품도 있느냐는 질문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요? 안내원은 여전히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자기도 모른다고 했던가. 그거야 물론 카미오 클로델이 남자 때문에 인생을 망친 비운의 여성 천재이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던가. 그녀가 무엇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만 여성들이 로댕보다 클로델을 더 찾는다던 말만이 묘하게도 가슴에 또렷이 남아서 나는 귀국한 후에도 종종 입장도 못한 그 전시실 안의 풍경을 상상해보고는 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파리는 내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미처 만나지 못한 카미유 클로델이 있는 도시가 되었다. 알려진 대로 클로델은 19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여성 조각가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그녀를 훗날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칭송받게 되는 그 시대 최고의 조각가 로댕의 조수이자 연인이자 그에게 영감을 준 뮤즈로만 인식하고자 했다. 그것이 클로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물론 시대뿐 아니라 사람도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깊이 사랑하고 오래 증오했던 사람, 오기스트 로댕. 13세에 조각의 기초를 배우고 17세에 남동생의 청동 흉상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조각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한 클로델이 로댕을 처음 만난 것은 그녀의 나이 19세 때였다. 43세에 잘 나가는 조각가였던 로댕은 클로델의 아름다움, 그녀의 조각에 대한 재능과 열정에 매혹되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작업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후에 자신의 작품 사쿤탈라로 프랑스 예술인 살롱전에서 최고상을 받을 만큼 클로델의 재능은 남달랐다. 그녀는 로댕이 지옥의 문과 칼레의 시민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로댕을 위해 스스로 작품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로댕에게 섬세하고 우아하면서도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형상화하도록 이끌어 그의 작품 세계 전체를 변화시켰다. 입맞춤이나 영원한 우상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로댕은 22년을 함께 해온 동거녀 로즈 베레를 버리고 클로델을 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람회가 끝나면 우리는 이탈리아로 떠나 그곳에서 적어도 6개월간 머물 것이며 흔들림 없는 관계를 시작하여 이후 마드모아젤 까미유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1886년 로댕이 클로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지만 로댕은 베레를 떠나지 않았다. 평생 그의 바람기와 배신을 묵인하며 살아온 조강지처 베레와 달리 클로델은 독립적이고 다혈질이며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로댕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1893년 그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그의 작업실을 완전히 떠났다. 클로델은 예술가로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의 작업실을 마련했다. 왕성한 창작욕으로 클로토와 중년, 페르세우스와 고르곤, 깊은 생각 등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러나 19세기 프랑스에서 여성 예술가로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파리의 국립미술학교 에콜드 보자르가 여학생의 입학을 불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가들은 끊임없이 클로델의 작품을 로댕의 작품과 비교하고 그녀를 로댕의 아류로 폄하했다. 제클로토를 로댕의 데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비난하셨더군요. 제클로토가 어디까지나 창조적인 작품임을 선생에게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댕의 데생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거니와 저는 충분치 못하기는커녕 아이디어가 너무 많다고 해야 할 저 자신에게서 제 작품을 이끌어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99년 클로델이 유럽 아티스트 대표 모리스 기우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로댕이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 로댕은 클로델과 헤어진 후에도 그녀를 사방에 소개하고 그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지으려 하는 등 여러모로 그녀를 돕고자 했다. 그러나 클로델의 피해망상은 점점 심해졌다. 돈벌이는 제쳐두고 오직 작업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재정난도 심각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 극도의 불안과 우울 속에서 그녀는 아예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작품들을 망치로 부숴버리기까지 했다. 급기야 1913년 가족의 요청에 의해 클로델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 과대망상과 편집증 진단을 받은 그녀는 장장 30년의 유폐기간 동안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정서적 교류가 있었던 남동생 폴에게 수시로 편지를 썼다. 그녀 사후에 공개된 편지들은 로댕과 그 일당이 자신의 작품을 강탈하고 병원에 감금했다는 등 로댕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을 퇴원시켜달라는 절박한 호소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한 번도 딸에게 면회가지 않았다. 그녀를 퇴원시키려는 폴의 시도도 어머니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클로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형적인 19세기 부모였다. 시대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 딸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찍이 클로델의 재능을 알아보았던 예술상 외젠 블로는 그녀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로댕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솜씨에서뿐 아니라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위대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있는 첫 작품은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볼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에게는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서 이런 아름다움을 앗아갔단 말입니까? 1932년 블로가 클로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럼에도 클로델은 1943년 10월 19일 숨을 거둘 때까지 병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스로 폐기해버린 탓에 몇 점 남아있지 않은 그녀의 작품들을 나는 도록으로만 보았다. 실제 작품이 아닌 사진일 뿐인데도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힘과 광위는 지면을 뚫고 나올 듯 압도적이었다. 특히 애원하는 여인이나 왈츠는 보면 볼수록 그녀가 왜 정신병원에 갇혀야 했는지 막연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인물의 자세와 표정, 구도 등에서 드러나는 파격과 관능과 서정이 당시 남성 예술가에게만 허용된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 미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인하지도 못한 시대가 그녀를 미치게 하고 그녀를 죽인 것이 아닐까. 파리 시내의 생루이 섬에는 아직도 그녀의 작업실이 남아있다고 한다. 미처 만나지 못한 카미유 클로델이 있는 도시 파리에 가게 된다면 나는 그곳부터 들를 것이다. 물론 로댕 미술관에도 갈 것이다. 로댕보다 클로델을 더 궁금해하는 많은 여성 관람객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그런데 왜 하필 로댕 미술관에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일까? 저 세상에서 클로델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녀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아름다운 나타샤는 가난한 그를 잊지 못하고 김영한 서울 성북동 한적한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한 아름다운 사찰 길상사. 내가 그곳을 처음 찾은 것은 4, 5년쯤 전의 일이다. 절에 얽힌 애달픈 사연도 사연이지만 경관이 수려하고 단아하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인지라 나는 내내 감탄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경내 한쪽 공덕비 앞에 20대로 보이는 남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괜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들에게 다가갔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은 시를 읊고 있었고 처녀는 시를 듣고 있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그것은 우리나라 시인들이 널리 애송하는 시로 늘 첫손에 꼽히는 작품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밤 눈이 내린다는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 그럼에도 읽다 보면 왠지 마음이 애틋해지면서 정말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눈이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믿고 싶게 만드는 시. 게다가 백석이 그 시를 쓸 때 나타샤의 실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닐까 상상할라 치면 그 정체 모를 애틋함이 곱절로 커지는 바로 그 시를 연인 사이로 보이는 두 남녀가 읽거니 듣거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나타샤의 공덕비 앞에서 말이다. 나타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시 속의 그녀는 시인의 연인이었다. 백석은 1938년 그 시를 자신의 연인에게 바쳤다. 진양, 자야, 길상화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여인 김영한. 그녀가 바로 위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속의 나타샤이다. 사실 백석은 그녀뿐 아니라 문예지 삼천리의 여기자에게도 같은 시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간에는 나타샤의 실제 주인공이 그가 짝사랑했던 통영처녀라는 주장도 있다. 진실이야 그 누가 알랴. 다만 사실을 말하자면 이 시가 쓰였을 무렵 백석과 동거하고 있던 여인은 김영한이었다. 김영한은 1916년 서울 관철동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집안이 파산한 후 나이 만 16에 조선 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명창 하교일 문화에서 궁중아학과 가무를 배우고 진향이라는 기명을 받았다. 진향은 춤과 노래에만 재주가 빼어난 것이 아니었다. 기생 신분으로 삼천리의 수필을 발표할 정도로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다. 1935년 조선어학회의 회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신윤국이 그녀의 영민함과 글재주를 귀히 여겨 그녀가 일본에 유학을 가도록 도왔을 정도였다. 그러나 김영한은 일본에서 학업에 정진하던 중 신윤국이 일제의 탄압으로 함흥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곧바로 귀국하여 스승에게 달려갔지만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여 김영한은 함흥 권번으로 들어가 다시 기생이 되었다. 기생으로 이름을 떨치면 법조계 인사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도움으로 함흥 형무소에 있는 스승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승은 구하지 못했으나 그녀는 백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 김영한이 김자야라는 이름으로 1995년에 출간한 회고록 내 사랑 백석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36년 함흥의 요리집에서 처음 만났다.
함흥 영생고보의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백석은 마침 그곳에서 열린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했다. 백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엔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그 한마디에 김영하는 까닭 모를 슬픔을 느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 백석은 퇴근하면 을에 그녀의 하숙집에서 밤을 보냈다. 실질적인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이때 그는 그녀에게 자야라는 호를 지어주었는데 오랑캐를 무찌르러 간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 자야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200의 시 자야오가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1988년 문예지 창작과 비평 보모에 발표한 회고록 백석 내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에 나와 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백석의 자야가 되었고 이 호는 아마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 둘만이 알고 있는 이름일 것이다. 나의 이 깊은 외로움도 그때 백석이 이 자야란 호를 나에게 붙여주었을 때부터 이미 결정되고 마련된 운명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아직도 그의 원정이 끝나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김영환과 백석은 3년 남짓 동거하며 부부처럼 살았다. 이 시기에 백석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비롯하여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서정시를 여러 편 썼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인텔리전트 아들이 한낱 기생과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백석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1939년 1월에 백석은 부모의 강요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부를 내버려 두고 김영환에게 도망쳐 오기를 3차례. 마침내 그는 김영환에게 만주로 도피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결국 1939년 10월에 백석은 뒷날을 기약하며 혼자 만주로 떠났다. 그도 김영환도 짐작하지 못했으나 이후 해방이 되고 남북 간의 38선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서로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김영환은 성북동에 고급 요정인 대원각을 차렸다.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큰 인기를 누렸던 대원각 덕분에 엄청난 부를 쌓았다. 하지만 그녀는 백석을 잊지 못해 노상 줄담배를 피웠다. 매년 7월 1일 그의 생일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백석을 못 잊어 하며 나이 70을 넘긴 어느 날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김영환은 우연히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어 시가 1,000억 원에 달하던 대원각을 스님이 거하고 있던 송광사에 조건 없이 시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원각 부지에 절을 세우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정 스님과 끈질기게 실랑이한 끝에 결국 그녀가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은 스님에게 처음 시주의 뜻을 밝힌 지 꼭 10년 만이었다. 길상사가 창건되던 날 그녀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저기 보이는 저 팔각정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저곳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으로부터 염주 한 개와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았다. 서울 최고의 호화롭고 퇴폐적인 요정이 경건하고 신성한 사찰로 탈바꿈하던 낮과 밤이 교차하고 속과 성이 몸을 바꾸던 그것은 한 편의 시처럼 그 자체로 완결되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 길상사 창건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김영환을 찾아온 기자가 물었다고 한다. 1,0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선뜻 기부한 것이 아깝지 않으세요?
천억 돈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해요. 그때 이미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김영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백석의 시를 읽는 것이야말로 생애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백석을 기리기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여 백석 문학상을 제정하고 나아가 가난한 고교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해 두었던 그녀였다. 그러니 20대 초반에 백석을 처음 만나 80대 중반 세상을 떠나기까지 60평생을 오로지 그만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했던 여인 자야 김영한. 천억 돈이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지만 어쩌면 그의 시도 김영한의 한결같은 사랑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 그녀는 이미 나타샤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못해 넘치지 않을까. 실제 나타샤가 누구인지에 대한 세간의 의견이 아무리 분분하다 해도 말이다.